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으로 한반도 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해법을 놓고 남북한과 미국에 이어 중국까지 개입하면서 셈법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향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 시간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연구소 두 분 모시고 김정은 방중과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중국을 방문한 최고위급 인사가 과연 누구일까? 어제 하루 종일 언론들은 그 인물이 누군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예상대로 김정은 위원장이었습니다. 6년 동안 은둔 생활을 했는데 그 첫 방문지는 혈맹인, 소위 혈맹인 중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게 참 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인지 아닌지 네. 여기에 대해서 수랑설레했다는 것도 사실 좀 이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론 이제 그 소위 1호 열차가 예. 저쪽에 베이징에 이래 갔을 때 사실상 이제까지 1호 열차를 타고 간 최고위급은 그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외에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그것 자체가 움직였다는 것은 벌써 이 김정은이라고 판단하는 게 가장 맞는데,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안 그래도 그 북한 학자분들이 사실상 너무 많은 그 첩보를 알고 있었는 그런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경 주변이라든가 그 중국 단둥이라든가 이쪽 주변에 사실상 이게 1호 열차가 움직인다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삼엄한 경비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특별 조치들이 긴급하게 내려주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김새가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지난번 김정일이라든가 이럴 때는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 거의 그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로 움직이는 확이 보이면은.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실상 굉장히 조심스럽고 좀 이래 그 은밀한 행보를 했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웠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북한 학자들이 아니라고 한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이랬는데 그분들이 결코 잘못된 건 아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사실상 이번에 김정은으로서는 굉장히 그 치밀한 계획하에 그 세상에 자기들 어떤 외교적인 정상들의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작년에 자기들이 그 핵무력 완성이다 하고 이제 해서 일단은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힘을 가지고 동시에 이제 이 대남 관계 개선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특별사절단을 또 이래 평양에 불러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심중을 사실 많이 말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 대중 관계도 마찬가지고 대미 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우리 그 남한 특별사절단한테 이제 어느 정도 얘기하고 우리 남한 특별사절단들이 미국 가서 아니면 중국에 가서 이 설명을 사실 많이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특히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게 약효가 먹혀 들어간 것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정상회담 거기에 수락하는 걸로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우리 우리 특별사절단 중국에도 가서 아주 그 상세하게 그러면서도 또 시진핑 주석께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환대하는 우리 사절단을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관심을 보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얘기들을 나름대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중국 역시도 여기에서 정상회담이 필요하겠구나, 정상회담이 가능하겠구나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쓰리 쿠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은 김정은은 우리 남한을 통해서 미국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이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도 평양에서 먼저 자기들의 의사를 발히고 그것을 이제 중국이 비공식 형태로 초청하는 그런 형태를 띄었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좀 이래 조심성 있게 사실 세상에 어떤 국제적으로 뭔가 첫발을 디뎠다.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버스님께서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중국을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김정은이 지금까지 위원장이 외교무대에 데뷔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언제쯤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 했는데 이번을 기회로 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있을 연쇄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 예행 연습. 그러니까 외교무대에서 뭔가를 자기가 역할을 하려면 그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특히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 성격이 강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예,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해석되면 우리도 해외여행 가는데 여행자 보험 들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 나름대로 자기들도 보험을 들어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변화로 이끌면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만들고 거기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놨습니다. 북한으로서는 잘못하면 자기들은 비핵화를 원하지 않는데 이 판에 끌려가다가는 정말로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비핵화 쪽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다시 전통적 우호 관계라고 하는 중국과 정상회담을 한 거죠. 예. 그럼으로써 중국이 만약에 북한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준다면은 우리가 입장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과거에 이야기하던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미동맹이라든가 평화체제 예.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고 중국 측 입장을 들어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북한 쪽으로부터 갔을 것이고 중국도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자기가 현재 미중 관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항상 북한을 전략적 그런 대상으로 봤기 때문에 북한 카드를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테고 예, 예. 또 중국의 북핵 해법이라는 것이 쌍궤 병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비핵화, 다른 쪽에서는 평화체제인데 이 평화체제 논의가 중국을 배제한 채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이익이 서로 맞아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환대를 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했을 때만큼의 환대였다. 지금까지의 어떤 북중 관계 굉장히 지금 냉랭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의 도발, 이어지는 뭐 대북 제재 동참 때문에요. 이렇게까지 김정은 부부를 환대해준 이유는 극진한 대접을 해준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뢰 의전과 관련해서 여쭤보는 예, 먼저 미중 관계가 지금 상당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중국이 인식했을 것이다. 그런 측면이 있고 북중 간의 우호 관계를 갖다가 복원시켜야 되는데 단순한 그러한 일반적인 의전보다는 예. 전통적인 유대 차원으로 격상을 시키자. 그래서 사실 2011년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예, 예. 그때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예, 예. 이러한 북한과 중국 간의 그러한 유대 관계를 대를 이어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중국은 대를 이어서라는 말은 빼고 예, 예.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만큼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복원시키자. 그래서 뭐 한국이나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전략적 문제, 그러니까 핵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북한과 중국이 공조해 나가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차를 이용해서 간 게 이제 예전에 그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인 김정일을 따라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수석님께서는 쭉 지금까지 그 북중 정상회담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환대했던 그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한 어떤 격식이나 의전에 있어서 어떻게? 근데 이것은 이제 오히려 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그 소위 그 기밀한 나름대로 그 외교 술의 일환이다 볼 수가 사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하고 정상회담을 먼저 하자고 얘기해서 이번에 만나게 됐다면 이런 환대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전히 그 비핵화 문제가 강력하게 걸려 있고 예, 예. 그다음에 미국도 의식해야 되고 국제적 의식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묘하게도 그 김정은 정권 자체가 첫째 우리 그 한국을 남북한 관계 개선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을 사실 움직이면서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그걸 먼저 환경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패싱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뭔가 이 경쟁적인 어떤 그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제 미북 정상회담에서 환대받는 것, 환대가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기존의 어떤 그 동맹관계라든가 예.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유대 그러면서 또 김정은 정권을 대단히 환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떤 점에서 일부러 연출했지 않았느냐. 이것은 중국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역시 이 국제적 환경에 어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래 보면은 그 북한이요. 이 외교술이 굉장히 그 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뭐 어떤 측면이 능하냐면은 물론 획일 체제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옛날에 그 구소련하고 중국하고 있을 때 이 양자 간을 적절하게 그 갈등을 활용을 해가지고요. 최대한의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도출하는 것 마찬가지로 지금은 미중 간의 이 관계의 어떤 그런 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뭔가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형태로
움직여 나가고 있다. 거기에 이번에 화답한 것이 나온 것이 알겠습니다. 이 그 환대가 아니냐 이래 볼 수도 북한의 있겠죠. 행동이 조금 얄미울 수도 있지만은 지금 국제 정세를 봤을 때 또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을 대접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자기 값을 사실 올려준 거죠. 예. 그 스스로가. 의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정말로 특수한 관계라는 겁니다. 당장의 핵 문제로서 약간의 갈등은 겪었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중국의 양자강 인근에 양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양자강 때문에 운하가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운하를 갖다가 이렇게 관람할 수 있는 1호 선박. 1호 선박에 가면은 아직도 김일성 주석이 방문한 걸 기념해서 김일성과 장쩌민 주석의 그 사진을 크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현상적인 북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그런 국제관계의 복잡함을 함께 고려해야 되지 그 점을 갖다가 간과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에 있어서 자칫하면 뒤통수를 맞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리설주가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예전에 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나 그 전에 김일성 주석이 누구를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디를 소위 말해서 뭐 대동했다는 그런 특히 중국 방문에 있어서 저는 못 봤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평리한 여사를 배려한 차원일 수도 있지만 어떤 뭐 정상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흔적들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언제 뭐 북한 외교에서 상대를 그래 배려한 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체제가 세계 최고고 수령이 세계의 최고의 지도자다 이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외교라고 하는 김일성 때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방문 외교가 주가 되지, 초청 외교가 주가 되지. 우리가 이쪽에서 방문한 외교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것은 방문 외교는 아주 제한적으로 예.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이런 몇 개국에 제한됩니다. 여타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모든 지도자들이 평양을 방문하도록 해가지고 최고의 지도자는 그만큼 저기에서는 그 수령의 체제 자체, 그 정권 자체를 신성시하고 예. 존경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도 보면은 사실은 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가지고는 이러한 어떤 그 데서 조금 이탈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벌써 김정일만 하더라도 상당히 그 은둔 정치를 하면서 신비 정치를 썼죠. 수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신비한 그런 위력을 가진 형태로 해가지고 실적으로 나와가지고 말한 것도 별로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김정은은 보통 지도 국가와 같은 행보를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 이설주라고 하는 부인을 모든 행사라든가 많은 행사에 일부러 대동하는 것 자체가 예. 본래 이제 일반적인 보통 국가들이 우리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 부부가 같이 움직이는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이런 외교적인 프로토콜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다. 이게 또 하나 있고 이번에도 역시 그 변함없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중국에서 역시 그 부부가 나오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듯이 예. 여기에도 역시 김정은과 이슬주까지 부부가 움직이면서 예. 이제는 보통 정상 국가다. 그런데 방점은 어디가 있느냐? 우리는 핵국가로서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깨를 맞댈 수 있는 그런 의젓한 보통 국가, 정상 국가의 지도자다 예. 하는 것을 과시했다 볼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북중 관영 매체들이 오늘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관련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이제 북중모 관계가 좀 진전돼야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런 이제 평가를 하면서 비핵화 문제 해결을 부각을 시켰는데 북한 매체는 전혀 비핵화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분명히 이제 단계적 절차 관련해서 이야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 곳으로는 전해지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 부분 또 이제 비핵화 관련해서 김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부분 저희들이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북한 매체에서 비핵화 부분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북한 내부 정치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입니다. 예. 헌법에도 핵 보유한 그 대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역 행위에 준하는 거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특별한 상황에서 직접 발표하기 전에는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 조건이 붙은 비핵화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한미가 뭐 선제적 조치를 하면은 그 비핵화를 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2016년 7월 6일 그 북한이 발표한 조선반도의 비핵화, 그러니까 주한미군이라든가 남북 간 상호 사찰이라든가 그런 그 비핵화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런 것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하는 우려가 좀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접근이라면은 북한이 최근 들어서 늘 이야기했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폐해야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대북 적대시 정책이라는 건 두 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연합군사훈련의 중단, 다른 하나는 대북 제재 즉각적인 어떻게 보면은 폐지. 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또는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런 이야기를 다시 제기할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을 과연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는지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선제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핵화 유은 부분은 지난번에 한국에 우리 사절단이 특사단이 올라갔을 때도 이윤 이야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이윤 이야기를 했고요. 비핵화 이윤은. 그다음에 단계적 조치를 거론했다는 부분은 이제 방금 신박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게 이제 미국 정부, 트럼프 행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이제 분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게 단계적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가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오바마 정부 이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실패한 협상 그 방식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단계적이고 동시에 이행하는 그런 방식을 형태로는 사실 그래 해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해가는 과정에서 이미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개발은 벌써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진척돼 가고 있고 그러나 협상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 레토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있었을 뿐이지 아니면 뭐 냉각탑 폭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 퍼포먼스라든가 이런 형태의 것은 부수리지 결국은 북한은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 목표로 가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정부가 사실상 여기서 두 번 다시 속지 않겠다. 두 번 다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 되겠죠. 아마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보다는 동시에 당일들이 자기들 어떤 그 핵을 폐기하겠다고 하는 확실한 그 보장,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유운이다.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의지, 그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겠다. 하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줬을 때 그것이 어떤 수락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러면은 추상적인 어떤 그런 그 목표를 내놓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무슨 다른 회담을 하자 그러면서 일이 해 나간다든가 지리한 회담이 예상되는 것은 아마도 트럼프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 교수님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확인이 공식적으로는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 대북 제재 완화 얘기를 과연 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국과의 북한과 교역이 예전에 활발했었는데 지금 엄청난 무역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힘든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완화 조치를 했고 시진핑 주석이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조건을 걸 수도 있지만요. 비핵화 얘기를 한 다음에 하면 대북 제재 완화 얘기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걸 했다면 저희들이 이제 미국하고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압박 그런 공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던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이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중국의 후원이 있다면은 더 강경한 입장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시진핑 주석에게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이라든가 우호 협력 복원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실무 차원에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이고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미 그런 부분에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중국까지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방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중국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유엔 제재를 자기가 함부로 어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재를 이행함에 있어서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해주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중국의 기업이라든가 상점들이 알아서 밀거래를 할 겁니다. 그런 방식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유엔 제재가 촘촘히 짜여져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적 지원 차원의 식량 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바로 제재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식량이 들어옴으로써 북한 경제가 또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거둘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갖다가 증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중국 측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움직여야 되나? 미국을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쪽 행정부 측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상황은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지금 미국도 사실 중국 정책을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도하게 중국을 압박함으로 인해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핵 문제를 가지고 다시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율할 수 있으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방향은 미국이 어느 정도 중국에 약속을 하고 비핵화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미가 공조해서 이 정도까지 합의를 내고 그래서 다시 비핵화 쪽으로 북한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이번에 조성된 황금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발빠른 외교를 전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갔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좀 방문해 달라 이렇게 이제 초청을 했고 수락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이게 실현된다면 오랜만에 이제 중국 최고 지도자가 북한을 가게 되는 건데 가게 된다면 그 시점이 언제쯤 될까요? 아마 미북 정상회담 이후 가능성이 조금 이후에?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실은 그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하고 같이 뭔가 이 논의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비핵화와 관련된 앞으로의 어떤 그 대미 전략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 협력하는 그것을 상당히 그 논의 많이 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잘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번에 그 북한도 한반도 비핵화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중국도 똑같이 한반도 비핵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소위 그 군사적 위협과 체제 안정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달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국이 바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고. 자, 이 내용 자체는 결국은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미국의 군사적 개입 이 자체의 그 메커니즘 자체를 움직이는 현상을 변경시키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차원에서 아까 상계 변경이랑 마찬가지로 이 비핵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그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뭐 중단한다든가 이런 걸 등등 해가지고 소위 적대시하는 이런 것들을 중단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평화협정, 미북 간의 평화협정을 사실 하면서 뭔가 이게 그 북한을 그 옥죄이는 예를 들어 군사적 위협이라든가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이런 것을 없애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북 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데 있어서 중국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그 미중 간에 상당히 그 갈등이 크죠. 일방적인 어떤 그 트럼프의 어떤 그 공세로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이라든가 아니면 또 앞으로 군사적인 어떤 일까지도 이게 확대되겠죠. 그런 측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상대적으로 그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그 동조해 나가면서 뭔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이것을 좀 더 최소화시키고 완화시키는데 상당히 그 원론적인 차원에 있어서나마 뭔가 함께한 의견을 교환했지 않았느냐 이래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 남북 화해 분위기 북한의 여러 곳에서 조금 포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일까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군부대 절반이 이동을 했다. 그러니까 절반이 철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키는 군인들이 없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산팔로스 같은 경우는 활동이 중단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 유성 사진 보니까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조금 분위기에 편승해 보려는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도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험장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 북한이 이제 더 이상의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차원에서 지난번 6차 핵실험의 강도를 보면 최소 150킬로톤 이상이라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는데 그 정도면은 사실 지하에서 할 수 있는 핵실험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더 클 경우에는 지진 강도나 중국에 피해를 입힌다거나 이러한 문제도 있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실험이라면은 정말 태평양 상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메가토큰 핵실험 그 정도이기 때문에 핵실험의 중요성은 북한으로서는 좀 감소되는 측면도 있고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밝힌 바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핵실험은 자제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앞서 정영태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언제 초청할 것인가? 그것도 사실은 북한은 타임테이블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냐? 9월 9일이 정권 출범 70주년입니다. 그거를 올해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부터 밝혔거든요.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그때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을 초청하려고 할 겁니다. 푸틴 대통령.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권 70주년을 아주 기념하고 어떻게 만드냐면은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예. 그것이 북한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구도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는 북한을 변화로 견인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중국과 러시아를 그쪽 편에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견인을 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북한이 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러한 구도 자체가 북한에게 유리하게 구성이 된다면은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적다. 그러면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개최된다 이런 전제 하에 구구절에 그 소위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 정상들을 불러올 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무관하게 부를 수도 있다는 겁니까? 무관하게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가장 좋은 것은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미북 정상회담도 선도하고 육자회담이 가동되고 그런 과정에서 비핵화를 하면서 북한이 정권 출범 70주년을 기념하는 건데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 예. 북한은 과거에처럼 대결 구도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플랜 B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영태 북한연구소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